이제 토지용지의 미확인 사례인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근데 위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예요. 조망권도 좋고 현장에 가면 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분당에 기가 막힌 땅 상가 부지를 갖고 계시던 거를 10년 전에 65개 팔고 그 땅으로 갈아탄 게 이거예요. 근데 중개업자를 평상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계속 와서, 근데 이 병원 원장님의 꿈이 뭐였냐면 나이 먹어서 그 노인 요양병원도 짓고 그래서 사회사업을 하시겠다는 꿈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벌만치 벌었으니까 그만큼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걸 출발을 했는데, 그 양반이 뭐 여기 시설이 허가난다, 가능하다 뭐 하니까, 아니 공부를 많이 해도 부동산적 공부 많이 하시지 않으면 많이 한 사람도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하거든요. 그랬듯이 그분은 그분을 믿고 진행했는데 이 땅을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놓고 보니까 벼락을 맞은 거죠. 근데 저하고는 사놓고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저하고 인연이 됐어요. 제 제자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 서초에는 서초 부동산 최고의 과정이라는 게 있죠. 서초 사시는 분들 아시는데 제가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교육과정을.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서 부동산 최고의 과정을 만든 데는 서초구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지금은 제자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1500명 정도 되는데 들어가려면 4대 1이에요. 서초 구민만 들어갈 수 있고 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육과정으로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꿈은 그거였는데 허가가 안 되잖아요. 땅은 사놓고 쓸모가 없는데, 근데다가 또 돈은 60억을 줬는데 다운 계약서를 쓴 거예요. 20억. 하여튼 당할 만큼 당했어요. 그렇게 순진한지를 모르겠어요. 당할 만큼 당했는데, 아이 그 뭐 바보 아니야? 근데 그 또 이렇게 귀신에 씌우면 또 그렇게 돼요. 사람을 너무 믿다 보면, 아니 뭐 누가 사기 당하고 싶어 당하나요? 멀쩡한 사람도 당하는데. 그래요. 저도 당한 적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썼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실거래가 시행일이 중요해요. 실거래가 시행일이 여기 써져 있죠? 이거 적어 놓으세요. 2006년 1월 1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2006년 1일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 1월 1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다운 계약서 쓰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 날짜 알아야 돼. 2006년 1월 1일. 이게 실거래가 시행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는 모든 거래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면 종전에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죠? 과세표준액으로도 신고할 수가 있었고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은 합법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운이다 해도 괜찮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맞아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다운 계약서 썼다. 불법이에요. 그 사위 행위예요. 사위 행위가 되면은 양도세가 제적 기간이 있는데 기본은 5년이잖아요. 근데 사위행위에 걸리면 10년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10년이 다 넘었잖아요, 지금. 팔면 종전계약서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받고 세금도 추징 안 당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는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내공이 있으실 텐데. 여기 오신 분들은 내공이 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두 번 강의 들으신 게 아니고 세무사님도 와서 강의하시고 하셨던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2006년 1월 1일이 중요한데 이때가 이제 실거래가 시행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루어진 거는 만약에 다운 계약서 썼다 그러면 10년 이후에 오픈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계약서를 집을 팔려고 해도 10년 이후에 방법 없잖아요. 아니면 입법행위를 해서 추징받는데 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이제 약간 공무원이 가르쳐 주면 안 되는 말인데 하나 드린다면, 서초구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재건축 지역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는 막 더블로 뛰고 막 그랬잖아요. 아쿠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뭐, 분양가 4천만 원이 6천만 원대 갔다가 1억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양도세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판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양도세 부과 안 하잖아요. 나쁜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양도세 아니 그 정도 아파트들이 지금 저 1억짜리인데 9억이 어디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양도세 부과 대상이 이제 1가구 1대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안 물면 예를 들어서 9억 이하다. 그죠? 이상되는데 조금밖에 안 물잖아요. 그건 어차피 그 사람이 물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로 업계약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대다수 보면은 9억 이하짜리를 그렇게들 하죠. 저층 아파트들. 강동구 같은 데는 그 가격이면 다 돼요. 강동구는 뭐 재건축적 같으면 6, 7억이면 사잖아요. 그죠? 재건축 때만 한 10억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장난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업계약서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유혹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업계약서를 썼어요. 합의하에. 근데 그게 어그러져 가지고 문제가 되면 과태료 물고 다 물어요. 허위신고한 거를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근데 요즘에는요, 뭐든지 정도로 가시는 게 좋아. 괜히 옆으로 가다가 걸려서 피박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개발제한구역의 그린벨트 지역의 공원용지예요. 아주 걸릴 수 있는 건 다 걸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원이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시설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일몰죄에 걸려서 해제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일몰죄에 걸리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도로든 공원이든 이런 게 걸려져 있는 게 국가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면 2000년도 6월 30일에는 그 도시계획 이후에는 실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교용지로 내 땅이 걸려져 있다. 학교가 안 되고 있어요. 20년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20년 6월 30일 이후에는 그게 자동 해제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시골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일제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선 거놓고 뭐하고 막 거놨는데 보상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시골은 지금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것만 지구 지정을 하고 도시계획서를 다시 걷고 나머지는 풀어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공원이에요. 이 공원이 지금 심각해요. 서울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이 좀 많아요. 다 보상할 수도 없고 풀면 난개발이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여러분 자기 땅 공원이고 임야로 돼 있는 땅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챙겨보셔야 돼요. 뭐냐면 토지용 계약에는 무조건 띄워보세요. 그게 공원이 공원 구역으로 바뀌었으면 심각해집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공원 구역으로 변경을 했어요. 개발 제한 구역 하듯이 구역으로 바꿔버렸다고요. 정부가.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공원 구역으로 바꿔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나마도 또 망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또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그 공원 시설로 도시니까 뭐 시공원이나 이렇게 해주고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지역들은 부분적으로도 보상하고 이제 웬만한 데는 또 정부에서도 이제 꼭 필요한 거는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살라고 드는데 특히 이제
의정부하고 인천시하고는 이제 그 공원을 일몰제를 대비해서 풀어주는 작업을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법에 보면 70%는 국가에다 기부 체납을 하고 30%는 집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8개인가 9개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계획까지 잡아놓고 했는데 인천에 제가 그 선악동에 무주골 공원이라는 데를 내가 약간의 그 관계가 있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분이 있어서 인천 쪽을 하다 보니까 아는데 인천은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서울이나 특히 강남상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죠?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죠? 하기만 하면 돈이 생기는데 누가 안 해요? 근데 강북 지역이나 이런 데는 왜 안 되고 있어요? 수익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인천이 그런 거예요. 인천이 그 영종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현장이 돼 있는 게. 그런데 현장 가보면 제가 사실 그 중국상의 푸동지구 개발 중국 개방화 초기 때 제가 중국을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푸동지구를. 그때는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별천지가 돼 있죠.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송도도 저는 좋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경매가 나오면요. 70%는 낙찰돼요. 30%는 그냥 새 집이 30%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고 분양 왜 받아? 경매 받아서 주스면 되는데. 거기 송도는 넘쳐요. 경매 받는 물건이. 근데 내가 보기엔 나중에는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는 있는데 어떻든 근데 송도를 내가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겨울에 가보세요. 송도에. 걸어다녀 보세요. 걸을만 한지 안 걸을만 한지. 바닷가고 아파트 단지니까 이 바람이요. 골바람 부는 게요. 칼바람이 나 여기 살려도 못 살겠더라고 나는. 예? 차 갖고 쑥 들어갔다 쑥 나오는 거면 모르는데 거기 가서 걸어다녀 보니까 나 여기 살려도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네. 그러니까요. 근데 미래 가치는 있긴 있어요. 송도가 미래 가치는 있는데 영종도도 보면은 미단시티다 뭐다 해가지고 개발하는데 카지노가 5개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보고 그거 시작은 좋은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종도 지금 개발이 몇천 대 1로 상가형 단독주택지 저도 입찰 받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막 1000대 1 막 이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산정 상황이 하는지. 전 용돈 좀 벌어보려고 들어가서 한번 제가 딱 찍어놓은 땅이 있어요. 요거 아니면 안 한다 그래요. 그거만 해봤어요. 식구들 이름으로 10명 넣어가지고 카페 자리 구청이 들어갈 자리가 돼 있는데 그 앞쪽이니까 언젠가 들어오면 그는 밥값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큰돈 아니라서 해보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돼 있는데 아직 기간이 안 됐다. 일몰제 기간은 아직 안 됐는데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10년이면 지났으면 10년만 지났으면 미집행 시설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를 절차를 밟아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인데 70% 국가에 기속시키고 30% 개발하는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경사도가 21도냐, 비오톱. 여러분들 그 비오톱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오톱으로 찍혀 나오는 토지는 개발지역보다 더 무서워요. 비오톱 1등급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농지로 쓰고 있다, 이런 게 비오톱 1등급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민원을 내시면 정비가 돼요. 비오톱은. 그러니까 내 땅이 멀쩡한 게 왜 비오톱 1등급이지? 2등급, 3등급까지 있거든요. 제일 낮은 게 3등급이에요.
3등급은 그나마도 개발이 가능한데 1등급, 2등급은 쉽지 않아요. 개발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토지용계 확인원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질문은 끝나고 받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리듬도 깨지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뭐 중개업소하고 계약하시면 중개업소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신고하지만 아니고 당사자끼리 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날짜가 지연되면 과거에는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0만 원 이하로 내려졌죠. 많이 이제 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벌금 맞고, 허위 신고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썼을 때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제 금매나 이런 거나 뭐 사안에 따라서는 좋은 물건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또 뭐 사람이 급하다 보면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고 파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주변 시세보다 5%, 주변 시세보다 5% 이하로 내려가든가 높게 올라갈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세무조사를 한번 받아야 되니까.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거든요. 부적절 신고 대상이라고 컴퓨터로 자동으로 떠버려요. 근데 이제 감정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주 단위로 그 지역마다 가격을 매겨놔요. 실거래가 된 거 가지고 적정 수준의 그 프로테이지를 주 단위로 계속 컴퓨터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 보니까 10억짜리를 뭐 예를 들어서 9억에 사셨어요. 그럼 10% 다운됐잖아요. 그게 잡히는 거예요. 기계사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땅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어 10억 천에 사셨다 그러면 또 15개 사셨으니까 체크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다 자금을 어떤 돈에서 샀느냐고 조사를 받아요. 요건 뒤에 걸 요걸 찍어 놓으시면 돼요. 요걸 찍어 놓으세요. 요거 소명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돈을 주고받으시면 전부 통장으로 주고받고 증빙서류를 남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수표를 줬으면 수표 준 기록과 근거를 남겨놓고, 근데 뭐 비자금 많이 갖고 계시던 분들 뭐 근거에 있다 꺼내다가 사시고 그런 건 어디서 증빙서류가 안 나오잖아요. 현찰로 어떤 분은 막 5억, 10억을 현찰로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는데 그런 거 뭐 증빙서류가 안 나와요. 나중에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왔냐고 또 자금 출처 조사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있으셔야 돼. 그래서 금액이 큰 거는 전부 계좌 이체하셔서 근거를 남기시면 되고, 현찰로 주고받은 거는 극히 인정을 안 해드립니다. 미세한 돈, 500이나 1000만 원 정도는 현찰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중개수수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빌려줬다. 보통 뭐 부담보증료 같은 거 할 때 자제분한테 넘겨줄 때 뭐 빌려줬다고 그러고 계약서 영수증 써붙이고 한 거 인정 못 받아요. 돈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찰로 주고받은 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수표로 주고받으면 수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전세를 안고 샀다든가, 임대차 관련된 보증금을 안고 샀다든가, 이거는 증빙서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 대출을 안고 샀다든가, 그런 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안 되고, 소명하기가 곤란한 점이라 했다면, 이제 부적정 거래 신고를 해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세요. 관련 서류 미제출 시에는 틀릴 때는 허위 신고 때는 0.5에서 3배 취득세. 굉장히 세요, 금액이. 근데 이제 하나 원포인트 해야 된다면 내가 걸렸어. 내가 걸렸는데 컴필딩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최고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저 밑에 있죠. 관련 서류 미제출 시에. 얼마라고 써져 있어요? 최고 금액만 보면 되잖아요. 야, 이거 내가 신고하면 3천만 원 이상 맞을 것 같다 그러면 거부하는 거지. 뭐 3천만 원 맞고 말아야지 뭐.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법의 모순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한계를 너무 낮게 해놨다는 거죠. 법에. 최고 때릴 수 있는 게 3천만 원인데 자진 신고해가지고 5천만 원, 6천만 원 맞는 게 낫겠어요? 3천만 원 맞는 게 낫겠어요?
내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이제 민간인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진도가 너무 안 나가네. 2시간이 되는데도 말이 많아져서. 준비는요, 지금 600장 돼 있어요. 제가 대학원 한 학기 강의하는 내용이 돼 있는데, 찔끔찔끔 나가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3억의 거래가 된 물건이에요. 이제 실거래가 위반했을 때 얼마나 맞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3억인데 3억을 다운계약서를 썼어요. 3억을. 그래봐야 재산세 얼마 정도 절감되냐면 한 900만 원 절감돼요. 취득세가. 그런데 두들겨 맞으니까 1억 9천 맞아요. 적발이 되면. 괜히 뭐 적당하게 하다가 벼락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를 적당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개업소는 과태료도 맞아요. 매도인, 매수인 다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개업소 공동중개 있으면 공동중개 하신 분들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는 뭐 정보화가 잘 돼 있고 은행에서도 2천만 원 이상 거래가 되는 거 다 신고해야 되고 또 현찰로 5천만 원 이상 들고 오고 그러면 다 또 신고하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자기 돈인 자기가 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쓰는. 근데 저는 뭐 그래도 그런 돈에도 좀 쓸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이제 연금 300만 원 받는 거. 그래도 이제 기본 봉급은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않고 그냥 삽니다. 요건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 실명제. 여러분들 그 실명제는 뭐 말 그대로 나의 물건인데 옛날에들 많이들 지방에들 해놓으셨죠. 지방에 농지나 이런 거 살려면 농지 자기 증명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자기 앞으로 못 사니까 집안의 어르신 뭐 이런 분들로 사는 분들이 많고 또 몰래 또 뭐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사놓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일정 기간 줘서 자진 신고하게끔 해드렸는데 그걸 안 하시고 지금은 이제 실명제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게 실명제 위반인 경우가 이제 주로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 교민들. 제가 이제 미국 가서도 제가 무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세무사하고 데리고 가서. 근데 이제 교민들이 저런 게 많아요. 한국에 집안 내 어르신을 해놨다가 지금 돌려달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 건데 무슨 근거로 네 거로 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진짜로 할 말 없어요. 그러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실명법은 주로 보면 소송, 고발, 세무조사하다가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뭐니까 이제 사고 팔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는 사례가. 그 하나 뭐 이 강남대로에 내가 지금 여기 놓다가 지웠어요. 이쪽 동네 분들은 강남 다 아시잖아요. 강남에 가장 A급 빌딩이 가족의 그 형제난이 벌어져가지고 그 불법 명의 시탁돼 있던 거를 이제 증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적발이 돼서 행정기관에 적발돼서 통보가 온 거예요. 실명법 위반으로. 제가 얼마 때렸는지 아세요? 40억을 때렸어요. 법대로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의제기 하지 않았는데 이의제기를 또 한 거예요. 나하고 약속을 분납해주고 뭐하고 하면 안 한다고 그러는데 돈 내려니까 이제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또 발견돼서 또 40억이 또 추징이 또 됐어요. 자기 깐에 똑똑하다가 80억을 맞은 거예요. 가만히나 있었으면 됐지. 발견을 못 했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예요. 또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분인데 내가 그분을 알거든요. 여기 안 계세요. 그분은 저를 보면 아주 미워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분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걸 다 편의를 봐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보다 뭐 우리한 부가 있으니까 대응해야 되잖아요.
실무진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이제 실명법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과거에 언제 때 위반을 했든지 간에 등기일이 중요한 거예요. 후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등기일로 된 걸로 해서 따지니까 위법사항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요거 하나 사례를 든다면, 종교용지는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비과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나 이런 거는 법인이 취득할 수가 없어요. 개인만 취득할 수가 있지. 다만 농지법인이나 임업법인인 경우는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수 있지만 기타적인 거는 법인 성격을 띈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면 어떻게 해요? 교회 이름으로 땅을 살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지 취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앞으로 땅을 샀어요. 땅을 이제 교회 목사님 앞으로 산 거예요.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없으니까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구청에서 이제 세금이 재산세가 나가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 내 땅 아니고 교회 땅이다, 감면해 주셔야 하고 민원을 낸 거예요. 자필로 써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러시냐고 감면해 드려야죠. 맞잖아요. 감면해 드렸지만 나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본인이 이실직고 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이실직고 해버렸어요. 소송을 했는데 저한테 못 이겼죠. 소송을 했는데 바로 얼마가 부과가 됐냐면 재산세 770만 원을 안 내려고 그러다가 3억 2천만 원 명의신탁 위반으로 부과됐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너무 알다 보면 거꾸로 자기가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이게 뭐 전부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나도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명법 위반도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 미등기. 실명법 위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등기한 거. 그것도 처벌받아요. 명의신탁에 의해서 처벌받는데,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고 잔금까지 받은 거는 계약이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잔금까지 다 줬어요. 유효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침 뭐 상품 드립니다. 무효다? 무효도 자신이 없어. 자신 있게 손 드시는 분 없네. 무효다. 유효다. 뭐 유무 둘 중에 하나인데. 손 안 드신 분은 몰라죠. 그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잔금 아니야 뭐를 줬어도 허가를 받지 않은 거는 당연 무효예요. 경매도 안 돼요. 경매는 이제 토지거래가 대상이 안 될 때. 잠깐만. 경매는 토지거래가 대상인가 아닌가 내가 헷갈린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농지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예외 규정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잔금까지 치열었다. 그건 계약이 당연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도금 넘어갔는데 뭐 한데도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가 뒤에 나오네, 바로.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서초는 토지거래, 서초뿐만 아니라 서울은요. 서울은 어떤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거진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의 그린벨트 지역. 근데 이제 서초, 강남 일부 좀 투기 지역이라고 예상되는 지역 빼놓고는 웬만한 데는 해제가 지금 많이 됐는데, 기타 이제
도심지로 들어가서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뭐 이렇게 약간 투기가 형성이 될 만한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초나 강남도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건축 지역도 지정이 될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고 파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농지 같은 걸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업상 겸업이 금지된 분들이 있어요. 직업상. 저 같은 경우 이제 공직자 할 때는 공무원이잖아요. 겸업이 안 되거든요. 그럼 제가 농지를 못 사요. 작용을 하겠다 그러면 위법인 거예요. 그럼 자기 앞으로 못 사고 부인 앞으로 사줘야죠. 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면 관계가 없어요. 그랬듯이 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농지나 이런 걸 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뭐 이제 뭐 기준면적이니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아요. 그게 바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사서 주택을 짓겠다 예를 들어서. 근데 주택을 못 짓고 세월이 가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행강제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7 내지 10%예요. 취득가액에. 그럼 1억이면 1,0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부과되는 거 한 번에. 횟수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이 부동산을 살 때는 굉장히 이용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용 목적이 내가 무슨 용도로 뭐를 활용하겠다는 것을 명쾌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뭐 일상적인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특히 농지를 취득하실 때 이 30km는 여러분들 아시죠? 기본적으로 30km. 뭐냐면 농사를 작용을 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30km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0km가. 30km는 건 뭘로 기준으로 하냐면 요즘에 이제 그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나 뭐 다음 같은 데 가면 거리 재는 기능이 있어요. 예? 거기서 그냥 내가 사는 물건지 찍어놓고 여기랑 거리를 재보면 직선거리. 돌아서 가는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농지를 부인이 샀다. 근데 부인이 뭐 김밥집이라도 뭐 한다 그러면 소득이 있잖아요. 일정 금액, 그게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난 세무사가 아니라서 아마 3천만 원 이하인가 얼마 금액 이하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그거는 또 자경으로 인정 못 받아요. 소득이 있으면. 그래서 농지를 제 친구가 갖고 있다 저 팔았는데 세금으로 다 뺏겼어요. 그리고 다 압류돼 버렸어. 돈 몇 푼 건지려고 그러다가 저 이런 걸 잘 몰라서 자기가 농사는 분명히 졌거든요. 근데 33kg예요. 자격으로도 인정 안 받고 못 받고 그래서 자기 간에 머리 쓴다고 또 뭐 비료 산 거 뭐 그 동네 가서 썼잖아요. 카드 내역 다 뭐 자기는 그래도 머리 이제 그놈도 세무 직으로 퇴직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용카드 가지고 쓴 기록 이런 거를 막 자기가 취득했는데 한 20년 되니까 그 근거자를 다 가지고 뒤밀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걸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린벨트에. 그러니까 그거 그때 돈이면 뭐 이렇게 저 반포에 와서 아파트도 한 잔 샀거든요. 그게 지금 돈이 저는 그 누구한테 뭐 상담 오면 그냥 그래도 강남 상구다. 수익률 안 나와도 강남 상구 사세요. 그래요. 옛날에는 수익률이 뭐 강남권에는 4%에서 넘는 물건이 그래도 꽤 많았는데 지금 4%뭐 A급 건물이에요. 임대 수익률이. 근데 왜 강남권이 좋냐면 강북에 6% 7%짜리 물건 사면 뭐래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안 하잖아요. 임대료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땅값 상승률은 못 따라가요.
강남의 이 땅값 상승률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강남, 뭐 서초, 강남, 조금 처지는 게 송파, 완전 처진 건 강동. 그런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랬듯이 그 시장 상황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뭐, 야, 수익률 없다는데 저는 부동산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물건을 빌딩을 사더라도 뭘로 갈 거냐 하는 계산을 하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아주 A급 땅을 소개를 했는데 가시더니 이거 새로 지려니까 머리 아프니까 안 한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저 50억을 남겼어요. 다른 분이 사가지고. 예? 전철역 앞인데 107억인가 얼마에 취득을 하셨는데 150억에 팔았어요. 리모델링밖에 한 게 없어요. 층수도 올린 게 아니고 그냥 겉만 이쁘게 꾸며놨는데 그게 150억에 팔렸는데 지금도 후회를 해요. 그 땅을 보고 자기가 왜 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 이따가 나중에 생각하면 될 일을 자기가 바보짓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방배동에 그거는. 아,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가 뭔지 아시는 분이요? 저 뭐지 생면 못 들어보신 얘기죠? 근데 혹시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 내가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조상이 서울 시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잘라서 팔아먹었다 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다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조상덕 좀 보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 부모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강동구나 이런 데 관악구나 뭐 강북구 같은 데는 옛날에 다 농경지였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잘라가지고 팔았잖아요. 남은 땅이 뭐가 남아있죠? 길만 남아있잖아요. 도로가 남아있는데 쓸모없잖아요. 사실 쓸모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권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냥 쓸모없는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기가 막힌 땅으로 바뀌는 사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뭐 말씀드릴 거 없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랬을 때, 대다수 보면 뭐 이게 오픈을 많이들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돌아가시면 갑자기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이 1959년 12월 30일 이전 사망이냐 이후 사망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민법에서 민법 갖고 따지는 건데 59년 12월 30일 이전은 장자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장자만의 상속이 있고 장자가 없을 때는 다음 상속권자가 이거를 저기 찾아보고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이후에는 직계 존비속은 다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다른 형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어떻든 그런 것 때문에도 또 갈등이 많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떻든 여기에 직계 존비속에 관련된 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는 천호동이에요. 천호동. 내가 강동에 과장하던 시절인데 현대백화점이에요. 맞은편에. 천호대교 건너자면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브라운스톤이라고 주상복합 건물에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여러 필지로 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 필지로 돼 있고 여기 안에 도로가 끼어 있었죠. 쓸모없는 땅이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잘라서 이걸 공동개발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못 쓰던 땅이 사업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완전히 뭐 알배기 땅에 그죠? 급사리 같은 땅이 돼버렸죠. 저 땅을 사야 되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그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지금은 그나마도 못 찾아요. 개인정보가 유출을 못하게 해놔가지고 옛날에는 그 세대장에 보면 세금을 부과하고 미부과했더라도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 장부만 봐도 웬만하면 찾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 같으면은 이제 옛날에는 원부라고 있잖아요. 막 이전하고 뭐 해도 옛날 관공서 가면 그 보관되어 있는 아주 애물단지 같은 그냥 아주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요. 그거 다 뒤지면 웬만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못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전에 한번 뭐 주민등록 등본 누구죠? 검찰총장 뭐 하나 있었잖아 사건. 등본 하나 쪄줬다가 공무원이 막 벼락 맞고 내부적으로 흔히 보던 소리인데 아예 이제 지금은 못 보게 돼 있어요. 법은 위법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저한테 찾다 못 찾으니까 시행사가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찾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저거를 소유자를 찾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아주 그때 당시에 70대쯤 된 어르신인데 이제 직업은 택시기사님이셨어요. 근데 저 땅이 한 10평 정도 된다고 쳤을 때 평당 얼마에 팔렸을까요? 부르는 게 값이죠. 근데 그때가 지금 벌써 보면 20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는 한 얼마 정도 줬을까요? 500? 1억 어느 분이세요? 어느 분이 1억이라고 하셨어요? 두 분이요?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상품 드리려고. IMF 전일이거는 1억이라고 제가 먼저 한 것 같아요. 네? IMF 전일이겠네요. 아, 근데 이건 1억대에 받았어요, 평당. 그래서 두 분이 맞히셨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생기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모르더니 목돈이 생기면 오래 못 사세요. 안 사시기에 나인 거예요. 복권 당첨되시면 오래 못 사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권은 안 삽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생각하지 않았던 저기 돈이 생기면 뭐 사람이 좀 무너진대요. 응? 그래서 근데 그랬듯이 이게 이제 이런 개발이 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벗어난 땅도 이런 데들이 이게 송내동인데 이런 데가 재건축이 된다. 주택 재건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주택 가지고 분들이야 당연히 뭐 조합원 자격이 되죠. 그죠? 도로를 갖고 있는 분은 조합원 자격은 안 됩니다. 재건축의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돼요. 재개발 지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극과 극이에요. 재건축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합원 자격이 돼요. 그리고 재건축은 그죠? 재개발은 토지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재개발 지구로 들어가면 조합원이 되니까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잠깐만요. 나중에 말씀하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건 10평이 아니잖아요. 이거 평수 크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지분으로 돼 있는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지분으로 돼 있는, 옛날에는 평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런 거를 다 공유지분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용산인가? 옛날 그 뉴타운 할 때 하나가 뭐 70명, 80명 막 이렇게 막 한 병씩 취득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조합원 자격 얻으려고. 정부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규제해서 한 사람밖에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공유지분으로 돼 있으면 한 사람밖에 혜택을 안 줘요. 그러면 하나도 못 가져요. 아무도 못 가져요. 그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잠원동에 하나의 6개 아파트 단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가 하나 있어요. 4,000명이 돼 있는데 1인당 지분은 요만큼씩 밖에 안 되는데 상가 전체 갖고 있는 게 그 일부 공공시설을 조합원 이름으로 돼 있는데 써먹지 못해요. 4,000명이 합의가 될 리가 없잖아요. 살 사람도 없고 그 평생 미제 사건으로 남는 거예요. 6개 단지 그 사업 시행자가 하나가 아니야. 그리고 재건축이 따로따로 놓는데 뭐 그건 버린 땅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지역에 만약에 포함이 되면 부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대다수 보면은 이제 이런 땅들은 어떻게 쓰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옛날 분들은 뭐 이게 저기 땅 부자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팔고 남아 있는 것들이 덜어 있을 수 있고 시골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당장은 재산이 안 되지만 지금 비과세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돈이 되면 좋고 또 토지구획정지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데 그러면 이런 거는 저기 땅이 많으니까 환지도 받을 수 있어요. 택지로. 그래서 뭐 사안에 따라서는 재테크도 되는데 어떤 사안이냐. 근데 이제 개발이 된다고 판단 내려지면 저런 땅도 싸게 살 수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이런 땅만 살아다니다가 또 옷 벗은 애들도 좀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진짜 알지면서도 진짜 공직 생활은 추하게 안전해서 깨끗하게 졸업했습니다. 외국인은 뭐 여기 해당이 안 되시니까 만약에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뭐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토지 취득하면 뭐 저기 취득금 6개월 이내 신고하게 돼 있는데 국적이 바뀌시는 경우가 있어요. 영주권 갖고 있다가 시민권을 땄다. 뭐 이런 경우들은 이제 6개월 이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이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거래 신고하면 자동으로 외국인 신고를 가름하게 돼 있으니까 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따로따로 놀아서 내가 이 법을 바꿔놨어요. 무슨 소리냐 행정이. 아니 자기는 절차 다 밟아서 소유권을 넘겼는데 과태를 부과하려고 결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고를 안 했더니 야 이거 잘못됐다. 토지거래허가 받으면 가름해 줘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아까 내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보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요, 표준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지 가격에다가 뭘로다가 이제 땅 가격이 결정이 되냐면 바로 요거예요. 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가 계수로 정해져 있어요. 컴퓨터에. 예를 들어 자료형은 뭐 숫자가 있어요. 0점 몇이다 뭐다 이게 계수가 있어요. 잘생긴 거는 계수가 좀 높고 못생긴 계수가 낮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형이다 뭐다고 이걸 공무원들이 이제 땅을 생긴 걸 보고 코드에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자동 계산해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는 땅을 생긴 걸 그대로 평가를 해요.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뭐 특성이나 이걸 넣어서 하지만 이렇게 정밀도 있게 만들어지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고 개별 공시지가는 기계에서 자동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뭐 이렇게 너무 높다, 너무 낮다 하시는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제 상담 다 해드리고 이거는 뭐 제가 감정평가사보다도 프로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도움 청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 보상 받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제가 그 수용 재결 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사들하고 싸우는 거죠. SH공사, LH공사. 근데 특히 LH공사 걸리면 최악이에요. LH 애들은 완전히 도둑놈들이에요. 완전히 그 걔들이 갑질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꼼짝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니 5년 전 공시지가, 6년 전 공시지가보다 낮게 그 토지 보상해 주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공시지가가 의미가 없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있잖아요. 그거보다 낮게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지금 소송에서 싸워서 1심 이기고 또 항소해서 또 하나 더 붙고 있어요. 행정심판은 이겼고요. 근데 제가 보면 양이 안 차니까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도 한 2억 이겼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고. 요거까지만 해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뭐 농지나 뭐 임야나 이런 걸 했을 때 형주변경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전답이나 이런 거를 가수원 이런 거를 대지로 만들 때 이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그 부과 대상은 이 면적이 있어요.
작은 면적은 해당이 안 되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300평이 넘으면 되고요. 여기 보면 1100제곱미터, 서울 외의 도시는 1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 개발제한구역은 2500제곱미터, 비도시 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거는 이제 개발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시 시점의 공시지가, 그 다음에 종료 시점의 공시지가하고 지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개발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 생겼다 하면은 거기에 1억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25%를 부과하니까 2,500만 원을 부과하는 거죠. 세금이. 그렇게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반대로 매입 가격이 높을 때, 매입 가격이 높으면 매입 가격으로 해달라 그러면 매입 가격, 그 다음에 종료 시점은 감정평가를 해요. 해가지고 거기에 개발비용하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나머지 차익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구청에서는 일단 개별 공시지가 갖고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억울하다 해가지고 나는 실거래가를 해달라 해보세요. 그러면 또 감정평가는 여러분들 돈은 안 들어가요. 이것도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감정평가 여러분들도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의뢰를 해요. 그럼 공무원들이 또 감정평가 의뢰해요. 해가지고 가격이 나왔어요. 근데 공시지가가 싸? 그러면 공시지가로 갈 수 있고, 감정평가한 게 싸면 감정평가로 갈 수 있고,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체크해 보시는 게 낫잖아요. 한 가지로 가는 필요는 없고. 네? 유리한 걸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무원 입장에서 귀찮죠. 두 가지를 다 하고 돈도 쓰잖아요. 감정평가비에는 관해서 줘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거는 조금 모순 같아서 그거는 요구한 사람한테 물려야 되지 않나 하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참았어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사실 강의에 반도 못 나갔어요. 근데 뭐 강의가 워낙에 뭐 내용이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근데 전부 이제 저는 모든 걸 이렇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제 뭐 실무 사례 위주로 40년 했으니까 그 머릿속에 든 게 좀 많겠어요. 그리고 또 사고 터진 거, 중개사고 같은 것도 특히 그 원룸 갖고 계신 분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중개업소에 전속으로들 많이 주고들 계시잖아요. 이거 뭐 반포이통도 사고 난 거 아시죠? 옛날에 사고 났죠. 그랬듯이 이제 계약은 월세로 받는다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는 전세 계약을 하고 그 돈 갖고 돈놀이를 하든지 뭘 해서 활용하고 임대료는 또박또박 잘 돌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 범인 제가 잡은 거예요. 반포일동. 그것도 제가 잡았는데 민원인이 세입자가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온 게 다행이죠. 저는 들으면 바로 상황 판단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데 실무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딱 왔는데 전세 계약인데 주인하고 이게 수리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인하고 연결이 안 돼서 주인한테 통화했더니 무슨 소리냐 월세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중개업소하고 통화가 안 됐어.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바로 내가 조사를 시켰죠. 그 내용 파악해 보니까 집주만 다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은 월세 계약인 줄 알고 있는데 전부 전세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범인 잡았잖아요. 근데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바로 잡았어요. 그래도 제가 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그랬듯이 이제 원룸은 그런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암만 위임장을 귀찮잖아요. 귀찮더라도 위임장을 줬더라도 계약하고 나서 도장까지 다 맡겼더라도 본인하고 통화 정도는 하세요. 뭘로 계약이 됐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룸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야 그거 얼마에 하셨어요? 하고 쓱 물어보면 얼마입니다.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확인하시면 되죠. 근데 왜냐하면 중개업소가 여유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궁석해지면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끝낼게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